케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올해는 3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S호텔이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겨울 트러플 그리고 프랑스 디저트인 와인 샤또 디캠을 사용해서 비싸다라고 하는데, 트렌드를 통해서 돈의 뒤태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의 뒤태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케이크의 뒤태까지 좀 봐야겠네요. 네. 이광수 기자님.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 값이 오른다, 이거 거의 매년 연말에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네. 사실은 동네 빵집 케이크도 되게 비싸졌거든요. 야, 30만 원대 케이크가 등장을 했다. 이 케이크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 상한선을 조금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한순간에 뛰어넘어 버리는 가격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이 케이크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미 크게 오른 가격으로 부담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10월 기준으로 이제 케이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통상 크리스마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비싸지고 뭔가 특별한 케이크가 나오는 것을 좀 고려를 하면은 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텔에서 판매되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올해는 3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S호텔이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겨울 트러플 그리고 프랑스 디저트인 와인 샤또 디캠을 사용해서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 호텔에서 작년에 팔았던 케이크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것은 25만 원입니다. 1년 만에 5만 원이 이제 더 올라간 건데요. 이 평상시에는 사실 30만 원짜리 케이크 드시는 분들 거의 없고 파는 곳도 사실 없는데요. 이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이 고물가 자체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위화감 조성은 물론 좀 물가를 오히려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모양은 약간 뭐랄까, 그 애니메이션 트롤의 그 트롤 머리 닮았기도 하고 맷돌 닮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공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재료가 비싸다. 근데 각종 비싼 케이크에 뭐 회전목마 모양도 있고 뭐 많기는 하네요. 조 기자님, 업계에서는 그런데 30만 원짜리 케이크가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게시판 민심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비싼데도 잘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사는 또 소비층이 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작은 사치로 심리적인 이런 만족감을 얻는 스몰 럭셔리, 이런 게 소비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별한 날 비싼 호텔 케이크를 사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작은 사치성으로 많이 산다는 건데요. 또 뭐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지인들과 만나는 모임 자리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뭐 4명이서 만난다 그러면 5만 원씩 걷어서 뭐 20만 원짜리 우리도 호텔 뭐 케이크 한번 사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인증샷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가 케이크를 한번 올리면서 또 예쁘게 한번 살짝 사진 한번 찍고 뭐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서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진에서 조금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알던 케이크보다는 좀 화려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화려해질수록 좀 수작업이 또 들어가는데 호텔에서는 이제 말로는 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24시간이 걸린다. 한개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한 땀 한 땀 퇴근 우리가 안 하고 네, 정교하게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이어달리기로. 네, 이렇게도 뭐 말은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정교해지고 뭐보다 비싸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만들려면 3교대 해야겠네요. 그럼요, 8시간 8시간씩. 근무 기준으로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그래요. 3교대 케이크, 이것만 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오히려 좀 저렴하게 좀 구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렇게 예상이 있는 등이 있는데요. 예약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을 하면요, 기존 가격보다 20에서
30%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좀 굉장히 소구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 가격도 이 물가 인상분을 계속 반영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정말 저렴한 케이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니 케이크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원 이하의 이런 케이크들을 지금 편의점 업계에서는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이 비중을 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케이크가 누군가에게는 스몰 럭셔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장식품 중에 하나 정도 그냥 불 붙여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후 불고 이렇게 끝나는 정도의 역할만 원하는 분들은 또 이런 케이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나 뭐 여행이나 연말에 많이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둬서 비싼 거를 서비스 이용하더라도 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우리 기분만 낼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소비자들은 또 이런 쪽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선택의 영역이기는 한데 왜 그러는지는 알겠지만 꼭 그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자, 민지님, 저 케이크집 하는데 와 30만 원대 진짜 비싸네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작년보다 예약이 없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실제 그 바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차갑다는 뜻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이 동네 빵집도 지금 보면은 프랜차이즈 5만 원짜리 한 장 가져가도 넉넉하게 사고 잔돈이 많이 남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자, OTT도 그런데 가격이 올라요. 스트림플레이션? 이 무슨 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자, 스트림플레이션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체들이 일제히 구독료 인상에 나서면서 생긴 말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넷플릭스 회원과 한 집을 기준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면 5,000원을 추가로 더 내라. 뭐 이런 공지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근데 사실 구독자들은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계정을 공유하는 사실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용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계정 공유를 금지해 버리니까 사실상 요금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독립한 듣는 분들 중에 독립한 자녀나 형제 등과 이렇게 계정을 공유하던 분들은 좀 긴장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같이 공유해주던 오빠께서 이제 끊겨가지고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새로 구독해야 오빠한테 되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 5,000원으로 버림을 받았는데요. 독립하도록 하여라 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지난달 초부터 서비스 요금을 4,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월 9,900원의 단일 요금제였는데 여기서 13,900원짜리 요금제가 생겼고 또 기존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13,900원을 내게 돼야 되는 셈이고요. 또 뭐 국내 OTT 업체인 티빙도 지난 1일부터 국내 이렇게 구독료를 올렸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줄줄이 구독료를 올리면서 이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OTT 업체 사이에 오늘도 일타경제 브리핑에서 좀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국내외 모두 OTT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경쟁할 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내려갈 거다. 좀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데 네. 이게 그럴 수준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시절에 사실 OTT 업체들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급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경영에 굉장히 악화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좀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이제 늘지 않으면서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요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분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구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꾸준히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분기에 400만 명이 줄었는데 2분기에는
1170만 명이 오. 감소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출 대부분이 사실 구독료에서 나오는 OTT 수익 구조 특성상 가입자 감소는 그대로 실적 하락으로 직결이 된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계정 공유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의 하나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던 게 OTT 업계인데 이 콘텐츠 제작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감당할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요금 인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보여주는 거 말고 뭘 좀 해줘야 되겠다. 다른 서비스를 같이. 그렇죠. 뭘 해줘야 되지? 보는 동안 필터로 내 얼굴 봤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필터 뭐 이런 걸 제공을 해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조 기자님, 가격을 올려도 구독자가 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올릴 텐데 실제로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이 2020년은 66%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72%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 결제 이용자 비율도 55.9%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또 되게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식주 전반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런 스트림플레이션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이 전반적으로 정부가 특별 물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또 예측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OTT 업체들 사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가 좀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도 사실 기재부가 비슷한 특별 물가 조사를 했는데 이때도 뭐 이런 OTT 업체의 마케팅을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결론만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부가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이런 서민 체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이 구독료만 조사할 게 아니라 뭐 구독료 인상이 물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다들 내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프랑스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요거 너무 많이 사면은 그 정부 부처 사이에서 과소비다 아니다 지금 내수 좀 살려보자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조 기자님 네. 프랑스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환경부와 재정경제부 간 이런 부처 간의 이견이 드러났는데요. 먼저 프랑스 환경부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할인 행사가 과소비를 부추겨서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여론전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환경부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서 4편의 짧은 광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광고 내용을 보면 한 소비자가 이 전자 제품 매장을 찾는데 이제 직원에게 세탁기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 직원이 보통은 이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황극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이광수 기자님 네. 매장에 갔어요. 네. 이광수 기자님이 소비자예요. 일단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세탁기 바꾸려고 하는데 좀 뭐가 요즘 잘 나가나요? 사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무슨 상황이죠? 팔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일단 수리센터를 방문해서 이게 정말 사야 되는 건지 뭐 생각해 보셔라. 이게 지구와 당신 지갑에 훨씬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좀 진짜? 네, 놀라운 광고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지 말고 고쳐 쓰라는 얘기인데 나머지 3편도 비슷하거든요. 뭐 옷, 휴대전화 등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빌려 써라.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도 나서서 환경부 장관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할인 행사는 지속 불가능한 과소비 모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론전이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지 마세요. 고쳐 쓰세요. 혹은 사지 마세요. 지구에 양보하세요. 알겠는데 이게 또 내수가 급한 경제부처는 생각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브리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환경부의 캠페인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르메르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해당 캠페인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은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매업체나 오프라인 매장을 타겟으로 하거나
뭔가 소비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 방식은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도 이 방송을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이런 대기업 판매 플랫폼을 겨냥했어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 프랑스 정부 부처 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연말 대목인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광고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광고를 중단해라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성명도 내고 있고요.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사회,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있을 야.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불어로 각자 한마디씩 할 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자 여기는 국무조정실이 있겠죠. 여기도 뭔가 어떤 결론을 낼 텐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맘때 다이어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챌린지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꾸를 하기는 하는데 다이어리 꾸미기가 디지털로 넘어갔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록의 중요성을 다룬 책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기록을 해서 연말 10년 계획을 많이 짜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문구층을 사는 분들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이 잘파 세대잖아요. 이분들은 요즘에 가면은 PC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이제 필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구 제품의 형식도 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문구점에서 팔던 아날로그 뭐 종이 다이어리나 볼펜이 아니라 이 태블릿 PC 사용자들을 위해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온 이 다운로드 형태의 디지털 문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류도 되게 다양해서 디지털 노트에 쓸 각종 디지털 붓, 색연필, 반짝이 형광펜, 뭐 템플릿, 뭐 이런 스티커 등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가장 인기가 있는 것도 보면요. 종이 질감을 제대로 표현한 만년형 다이어리가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이런 디지털 문구로 요즘 많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못 보내. 근데 전 세계에서 작년에 거래된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전용 문구 규모가 15조 원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매년 이런 콘텐츠가 매년 10만여 개씩 팔려 나간다고 하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야, 2030년이 되면 이 시장이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기자님, 네. 전통 문구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통 문구업체도 이제 사실 체질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 문구업계 1위인 M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디지털 문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문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이 필기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출시를 했고 올해도 뭐 스티커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 디지털 문구를 추가해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전자기기는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좀 트렌드 선도가 그 전통 비즈니스로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새롭게 좀 디지털 문구 제품을 내놓은 추세라고 하고요. 뭐 유명한 뭐 미국에 있는 무슨 노트 그리고 뭐 이탈리아 노트 이런 것도 유명한 데 많잖아요. 네. 그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좀 레거시를 유지하면서도 약간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새로운 노트들을 출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문구 시장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대체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게 기업들이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요즘 학생들이 노트 말고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모습은 뭐 익숙합니다. 국내 문구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국내 일단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이 36%로 매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서 교육부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문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문구점들도 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매년 500개 안팎의 문구점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화하는 경우도 있고 문방구에 사장님이 사람이 안 계신 없고, 거예요? 네, 그냥 알아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무인화 문방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아예 이제 외국인이나 이 성인들을 타깃으로 이제 바뀌는 가게들도 많다고 해요. 이 데이트할 때 뭐 문구점에 가서 옛날 문구류 사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문구점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